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언플을 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젊지만 존경한다. 출마를 결정한다면 참 좋은 일이다. 그러더니 한동훈 출마설을 두고 굉장히 신선하고 좋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언플인데요. 참고로 이준석 전 대표가 진작부터 인류한 위원장이 한동훈 레드카펫 깔기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대표는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하고요. 천하용인의 허은하 의원은 이준석 신당의 크기가 상상 이상이다. 규모가 크다고 언플하고 있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속이 들여다보이는 언플에 불과합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한동훈 장관을 두고 총선 비장의 카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러더니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선 한동훈 장관을 혼자 견제하는 것 같단 거고요. 이준석은 복권인 줄 알고 긁었는데 과태료 고지서였다. 이런 얘기하는 당원들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본인이 현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을 정치적으로 평가할 위치는 아니지 않냐, 내부 분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준석 씨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 4.15 부정선거 답변 회피하는 거, 이게 정치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짚었는데요. 국힘의 태극기 세력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으로 시험대에 오를 거다, 이렇게 전망한 겁니다. 계속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황이 올 텐데 이게 대표적인 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이건 황교안 전 대표도 규명에 실패했던 거란 거고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최근 한동훈 장관에게 4.15 부정선거 관련해서 물어보니 한동훈 장관이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한동훈의 아픈 지점을 캐치한 거란 거고요. 결국 저렇게 부정선거를 받아들이면 중도는 멀어지지 않겠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동훈이 정치 생각이 있구나, 이걸 그 시점에 생각했던 거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뛰어들기로 한 이상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감수했다고 보며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차별화를 양해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감당 못할 걸 알고 던진 말이라고 보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비판 못하는 순간 매력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던져둡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 후계자 이미지로 선거 진입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긴데요. 태극기 부대나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외로도 불출마 이후에 선거를 이끌고 총리행으로 가는 시나리오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한동훈이란 얼굴을 간판으로 내세우는 건 태극기 부대를 제외하고 반감만 키우는 거라 보고요. 이런 와중에 이상민 의원이 자기 역할이 있다면 국힘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다수 민주당원들은 고맙다, 빨리 가달라,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또 출국을 한다고 하는데요.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위해 또 해외 순방을 간다고 합니다. 이번엔 5박 7일 일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국내의 수많은 문제들 제대로 알기나 합니까? 무려 4,600억 원을 들인 행정망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돼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지적처럼 윤석열 장모는 검찰의 싼 티켓으로 1년밖에 안 받았는데 이 또한 그냥 넘어가서 안 됩니다. 사기죄는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아서 유무죄 검토가 불가능해졌고요. 최강욱 전 의원의 고발이 없었다면 이 정도 1년의 유죄 판결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역풍을 우려해 고발을 부담스러워했던 거고요. 2020년 당시 최강욱 의원 등이 최은순 씨를 고발하며 여기까지 온 거기에 이걸 잊지 말자 이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하다하다 대통령 장모 징역형까지 문재인 정부 탓을 해서 이 또한 역공을 받고 있고요. 이외로도 정부의 장시간 노동 강요,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세계적 흐름과 역행한다는 비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로도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오늘 교수, 변호사, 노무사, 연구자 등 학계 인사 약 1000명이 대통령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고요. 만약 여기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전액 삭감된 간병비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체 발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지난달 간병비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9.3%가 늘었다고 합니다. 간병비로 한 달에 최대 500만 원을 쓰는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이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제 국가가 국민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해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 내용을 다듬어서 조속하게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양 간병 부담 없는 나라 만들겠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이거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두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사업입니다. 저는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국민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서 국민 고통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누차 말씀드리는데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가 심각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EU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배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서 미중 양국도 같은 기간에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적 성장 경쟁에 대한민국도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합니다. 이런 시대의 전환을 외면하고 관련 예산을 무작정 칼질하는 재생에너지 갈로와 파고스화는 우리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 아리백 달성도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예산을 최소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도 나서겠습니다. 여당도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을 멈추고 전환 성장의 문을 여는데 반드시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형편이 어렵고 경제가 나쁠 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투자를 해야 경제도 살고 미래도 열린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외교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외교도 자칫 잘못하면 고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외교의 제일 큰 목적은 안보이기도 하고 또 경제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주변 외교 지형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해빙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우리만 뒤처지면 그야말로 개도 구력도 다 잃게 됩니다. 진영 대결에 치우친 기존의 외교 노선을 신속하게 수정하고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국익 중심 외교로 전환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